1장에서는 우주의 절대적인 진, 하늘의 벽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 땅에서 펼쳐지는 상대적인 가치 구조를 논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첫 번째 노자가 날렸던 멘트가 불상현, 너무 그 현명함에 치중하지 마라. 지식, 인간이 추구하는 이 지식의 문제점. 노자는 굉장히 심오한 지식인이었으면서도 지식을 경계했던 사람. 우리 삶의 방식을 너무 지식 일변도로 가지 말자. 이게 노자의 우선 기본 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허를 3장까지 이제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4장, 5장, 6장에서 쭉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대번에 탁 나온 말이 뭐였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도충. 도는 큰 빈 그릇처럼 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허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하나씩 상징물을 가지고.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텅 빈 그릇과 같아가지고 충이 부려 결코 차고 넘치는 일이 없어. 너무 큰, 아무리 거기에 많이 부어도 이 개념으로 간단하게 도의 한 모습을 설명하더니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전번 시간에 도는 풀무와도 같다. 천지간의 모습은 풀무와도 같아서 이게 누가 만물을 지어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봄만 되면은 마치 풀무를 돌리면 바람이 나오듯이 봄만 되면 만물이 이렇게 소생이 나오잖아요. 영원히 수십억 년 전부터 이렇게 만물이 소생이 나오는 이것을 이 천지간의 모습은 마치 풀무와 같구나. 이게 어제까지 전번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도의 상징물이 일단 둘이 나왔죠. 하나는 속이 텅 빈 커다란 그릇이고 또 하나는 역시 또 속이 빈 풀무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 6장에 들어가는데 6장에서는 이게 이제 노자 이 도덕경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도는 마치 골짜기와 같구나. 또 이렇게 그것을 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신, 골짜기의 신이에요. 골짜기의 신, 곡신 불사. 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6장에서는요, 실은 이 한 구절을 익히는 거예요.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이 깊은 의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솔직히 이거는 좀 번역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곡신불사를 제가 번역은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게 의미가 반갑니다. 또 뭐 영어로 번역한다면 곡신이니까 The God of Valley 이 정도 되겠죠. 계곡의 신 is immortal 죽지 않는 뭐 이런 정도 번역할 뿐일 텐데 정말 이 맛이 안 나요. 곡신불사는요, 우리가 왜 저 지리산이나 설악산들 올라가 보셨죠? 올라가 보면 산이 이렇게 끝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어디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봉우리 위에 서서 비로소 저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죠. 이 곡신불사의 이 개념은 저는 이 노자가 산 아래에서 산을 보고 얻은 영감은 아닌 것 같아요. 노자가 어느 날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서 그때 이 영감을 얻었지.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신비롭게 보이는 것은 처음에는 봉우리가 높아서 산을 올라갔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 전체를 전망을 살펴보면 정 그 신비로움은 어디서 와요? 깊은
깊은 저 보이지 않는 골짜기에서 봉우리는 실은 이미 태양에 다 노출돼가지고 뻔한 겁니다. 봉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아요. 봉우리는 남성적인 것이고 지 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히 밝은 것이죠. 이것은 남성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노자는 그때 제자백가 시대의 모든 철학자란 사람들이 양을 추구했습니다. 강한 것.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든 현자가 누구냐. 이런 걸 찾았어요. 왕들이. 그래서 모든 철학자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이끌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손자병법이잖아.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게 그 사람들은 이제 무력으로 그냥 전쟁 기술을 익히는 거죠. 어떤 이런 남성적인 원리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노자입니다. 노자는 여기서 구릉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골짜기의 신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오한 우주의 여성성을 노자가 그 영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명도 자꾸 어떤 남성적인 원리를 추구하잖아요. 강한 것, 높은 권력, 폭탄도 무서운 폭탄. 근데 결국 그게 우리 자기들은 살려고 하지만 결국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무기를 만들면 1년 있으면 상대방도 다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총 만든 놈은 뭐 카빈 만들고 M1 만든 놈들은 정말 지가 애국자인 줄 알았겠죠. 이걸로 적을 다 섬멸할 수 있을 거. 1년 지나니까 소련 애들도 AK 소총 만들잖아요. 어떤 이런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원리에 대해서 큰 반성의 계기를 던진 사람이 싫은 거죠. 그래서 이 곡신불사라는 이 말은 실은 심오한 여성성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게 봉우리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릉의 신을 말합니다. 봉우리나 구릉은 아주 멋져 보이고 번쩍거리지만 그것은 절대 생명을 못 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디 가시면 한번 그렇게 내려다봐. 우주에 이 무한히 살아 움직이는 이 허를 품는 것은 이건 다 계곡이에요. 계곡이 여기서 생명이 물이 졸졸 흐르고 새가 오면서 여기 생명이 살지. 이 봉우리는 여기서 햇볕만 쨍쨍 쬐고 지 잘났다고 어떤 그 상대를 내치는 강한 남성성을 그러니까 허가 이 우주에 허가 가득한데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느끼는 거는 봉우리라는 거는 실은 어떤 이 우주에 감싸온 이 혹한 생명의 허를 지가 불로 튀어나와가지고 내치는 거잖아요. 지 자신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봉우리는 이미 지 머릿속에 무슨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지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봉우리의 신입니다. 근데 곡신은 그렇죠. 곡신은 자기 자신을 다 비운 거죠. 자기 자신을 다 비워서 그래서 우주의 허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에 모든 생명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신불사라는 개념은 정말 글을 읽고 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처럼 멋있는 이런 함축적이고 간결한 시가 없으면서도 이것처럼 또 심오한 철학도 이 한마디 안에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오묘함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서양 철학자들이 노자에 깊이 빠져들면서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남성적인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한 100년 전부터 서양의 종교 철학을 받아들여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 곡신의 개념은 하느님 어머니를 발상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주 자체의 어떤 공격적인 원리를 배제하고 항상 포용적이고 생명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여성적인 원리, 이 페미니즘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경이 근원적인 여성성이라는 것도 지금 그 페미니즘의 극단적인 사람들은 막 남성성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페미니즘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실은 페미니즘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남성성의 다른 모습이지 그런 건 페미니즘 아니에요. 노자의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복신불사 이거를 여러분도 저는 이거를 해석한다는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자체로 아름다운 시고 철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산에 올라가시거나 어디 멋진 장면,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만나면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시를 한 번씩 써보세요. 뭐 길게 쓰실 필요가 없잖아. 탁 떠오르는 한 구절. 곡신불사. 저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귀에 탁 쨍쨍하면서 울리는 그런 울림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일러 시위 현빈이라 한다. 곡신. 골짜기에 무슨 신이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골짜기라는 그 텅 빈 허가 가진 어떤 신령함,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생명의 신비,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 시위 현빈이라. 현자는 몇 번 봤어요. 노자가 아주 좋아하는 글자가 현자입니다. 건물 현자. 심오하다, 현명하다. 이 빈자는 처음 보셨죠? 거의? 이게 좀 어려운 글자예요. 빈모라고, 빈모. 빈은 이게 여성을 말하는 암컷. 이게 female을 말하는 거고, 암컷이에요. 모, 이게 male이에요. 남성을 말하는. 그래서 빈모 그러면 짐승의 암컷과 수컷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짐승을 가리키는데 맨 왼쪽에 무슨 변이 붙었죠? 소가 붙었죠. 소.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였어. 소. 농경사에서 만물을 대표하는 게 소입니다. 딱 이 소뿔처럼 생겼잖아요. 이 옆에 보면 글자가 어디 소 냄새가 좀 날라 보이죠. 이게 소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좀 이제 간략화시켜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옛 글자들을 보면 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 고대 사회의 의미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만물 할 때 이 물이 바로 소에서 시작합니다. 소가 없이는 고대 농경사회는 유지가 안 돼요. 그만큼 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게 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컷을 뜻하고 이게 수컷을 뜻합니다. 그래서 곡신불사, 골짜기에 심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한마디를 해놓고 이것을 가리켜 시위 현빈이라고 한다. 이게 신비한 암컷이다. 영원히 신비로운 여성성, 모성,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실은 여자 이 도덕경은요, 여성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여자가 말했던 어떤 이 심오한 생명을 살리고 기르는 이 여성성을 터득해요. 그래서 이 썩어 자빠진 이 남성들의 이 권력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끌어안아가지고 정화시키죠. 이 남자들이 맨날 싸우고 술 퍼마시고 와가지고 어디에 기대겠어요? 응? 여자들 치마폭에 기대고 거기서 엉엉 울고 다시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밖으로 싸도 그렇게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충돌들이 밖에서 터지고.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거는요, 항상 우리가 평양하고 서울을 낮에 보면 구분이 안 되지만 밤에 인공위성으로 보면 확연히 구분되죠. 서울은 불이 완전히 여기가 환한데 이북을 찍으면 평양 부분만 불이 몇 개 있고 주변이 완전 어둠이잖아요. 그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불이 많다 보니까 항상 뜨거운 거죠. 뜨겁고 서로가 과열이 돼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노자가 살았던 그 춘추 전국시대는 지금보다 더한 거. 그때는 눈만 뜨면 나라가 막 100개, 200개씩 되던 그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이 전쟁을 400년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창검이 부딪히는 그 불꽃, 이 생명을 죽이는 불꽃, 그걸 보면서 노자가 아마 이런 깊은 철학을 거기서 이렇게 그런 영감들을 인간이 이런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큰 포용력, 여성성을 길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노자는 어떤 생명을 간직한 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했던 것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충이 부여, 충이 부여. 이게 텅 빈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워낙 커서 어느 것을 다 부어도 차도 넘치는 거고. 이게 4장의 결론이었고, 5장에서는 풀무. 이 풀무는 텅 비었는데 허이 천지가는 HB는 하나도 뽑지 않은 하나고 지어졌는데 조금씩해서 텅 비게. 근데 찌그러들지가 않아요. 허이 불불. 그리고 지금 제 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곡신불사. 곡신불사. 골짜기하고 그릇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골짜기하고 그릇하고. 골짜기도 우리 그릇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릇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노자가 말하지만 꽉 찬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텅 빈 그릇. 이게 골짜기도 이런 거죠. 이게 산 동물이죠.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도자기의 그릇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게 보면 그릇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은 이 골짜기, 크게한 생명이 있는 이것도 큰 그릇인 거예요. 자, 어떤 이 상징물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실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도 아니 비었잖아요. 텅 비어있는. 그러니까 충이다, 허다,
곡이다 하는 게 실은 셋다가 허입니다. 셋다가 다 허지. 그래서 이게 허의 불형이고 허의 불굴이고 허의 불사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를 깊이 보면 쉬워져요. 처음에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노자가 우리를 배려해서 여러 가지 상징물을 보여주는 것뿐이고 그 한꺼풀을 딱 벗기고 들어가면 점점 쉬워요. 같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득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절대 가득 차는 법이죠.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서구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태초, 그게 빅뱅이거든요. 근데 빅뱅이라는 현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빅뱅을 머금을 수 있는 허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이 천지의 창조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한 단계 전에 실은 이미 허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하고 노자의 차이예요.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집중하지만 무슨 빅뱅이든 천지창조든 이게 행해지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의 공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지금도 별이 생겨나고 파괴되지만 아무리 많은 별이 앞으로 더 생겨난다고 해도 이 우주에 공간이 모자랄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 우주에 별들이 많이 가득 찬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라는 이 그릇은 너무도 크고 넓어서 결코 다 차는 법이 없을 것이다. 빅뱅이 천지창조는 그 안에서 뭐 수십억 년을 단위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배후에는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허가 있을 겁니다. 이 공간성. 여기서 말하는 곡신불사는 이 생명의 어떤 그 시간성을 말하는 거죠. 영원해서 죽지 않는다, 이 생명. 봉우리는 어느 때 가서 보면 벼락 맞아가지고 부서져서 없어질 수 있잖아요. 높이 솟은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거 아니에요. 500년, 1000년이 지난 이후이겠지만 언젠가 뾰족하게 높이 솟은 놈은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에 가서 보면 어떤 산에 가서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들이 산 중턱에 있어요. 그걸 누가 갖다 놨죠? 그 큰 바위들을.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타이탄족이라는 신화를 우리 인간보다 한 100배나 큰 거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티탄족. 이 사람들이 바위를 그런 데서 옮겨놨다고. 우리나라 산도 가서 보면 산 중간쯤에 이렇게 잘게 부서진 돌들이 막 수십만 개씩 막 있는 계곡들이 있어요. 그렇죠? 뾰족하게 솟은 놈은 언젠가는 다 부서져요. 언젠가는 다 부서져서 그 힘을 잃겠지만 곡신은 영원히 살아요. 텅 빈 이건 넓어지면 넓어졌지 절대 죽는 거죠. 이게 허의 불굴이고 이 곡신이 불사. 시간적으로 불멸성. 이 허의 불굴은 찌그러지지 않는 그 어떤 본질성이 불과 파괴성부터 영원. 이것이 그러니까 노자가 허에서 노출해내는 노자 삼불. 불형, 불굴, 불사. 공간적으로 무한광대하고 시간적으로 영원불멸하다. 이것이 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눈은 어떤 움직이는 사물을 쫓죠. 그 어린 아이들이 텔레비를 보면 어떤 장면에 시선을 제일
급 고정을 합니까? 갓난아이들? 광고. 왜 그러겠어요? 광고는 워낙 빨리 스치거든. 이게 비싸니까 뭐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간 장면을 다 찍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빨리빨리 스치니까 아이가 거기에 쏠려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물이 즐겁지 정물은 별로 안 즐겁습니다. 어른들. 자꾸 움직이는 것이 신기하지 가만히 있는 것은 별로 안 즐겁잖아요. 그래서 애완견 기르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의 이 취미의 3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동물을 기르는. 동물을 기르는 이유는 뭐예요? 애완견을 기르는 이유는? 움직이니까.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자식도 있고 뭐 하는 귀찮은 삶 속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놈이 말대꾸를 안 하니까. 이 자식놈은 10살만 돼도 이 새끼 딱딱한 말대꾸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앉으려고 그러고 말대꾸를 해요. 애완견은 꼬리만 늘지 절대 말대꾸가 없어. 그쵸? 네. 그래서 실은 애완견을 기르는 겁니다. 기브앤테이크에서 테이크만 생기고 기부가 자꾸 주는 거지. 근데 자식놈은 이 기부가 점점 많이 기부가. 그래서 애완견을 기르는데 이제 애완견도 지겨워. 똥 치워줘야 되고 산책시켜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돼. 그런데 애완견을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뭐로 가겠어요? 식물. 동물에서 정물로. 얘는 꼬리는 안 흔들지만 짖지도 않아. 밥을 달라는 소리도 않고,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번 물만 조금 돈도 안 들어. 그쵸? 그렇게 해서 식물의 단계를 지나면은 또 여행 갔다 오면 새끼가 죽어가지고 속상해. 그쵸? 한 달간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식물의 단계가 지나서 그 다음에 수석, 돌을 죽지 않아. 돌은 정말 달라는 거 하나도 없어. 돌은 그냥 그대로 기천년이고 만년이고 주인이 어느 건지 가는지.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렇게 동물 움직이는 거에 우리 시선이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노자는 이 배경을 한번 보자요. 배경. 그러니까 지금 노자의 허가 우리 여기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단적으로 우리가 이 허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앉아있겠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의자가 중요하고 책상이 중요한 줄만 알지만 실은 의자나 책상은 허가 없이 어떻게 배치를 하겠어요? 이게 그 뜻입니다. 곡신불사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20평을 사고 30평을 사고 50평을 사잖아요. 20평이 한 3억, 30평이 한 5억, 50평이 한 7억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결국 그 아파트 평을 이 몇 억씩을 주고 사지만 우리가 산 것은 허를 산 거예요. 허. 빈 공간을 사는 것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벽을 타일을 멋지게 바르고 샹들레를 달고 물론 그것도 사죠. 그것도 사지만 그것은 부수적이고 이 공간의 광활함 이것이 20평이고 30평이고 50평인 거죠. 텅 빈 이 공간을 사는 겁니다. 허를 사는 거예요. 노자가 말한 이 허가 우리 삶의 모든 배후의 근본적인 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가 일어섰다가 걸어다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게 허입니다. 정말 허는 이상한 물건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노자를 공부를 했으니까 허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되지. 누구한테 뭐 말하려면 노자 공부했다 이러려면 허에 대해서는 1mm는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우주 천지 만물 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창조된 지가 이 최근 한 7, 8년? 그 다음에 이 카메라라는 이 물건은 지금 창조된 지가 한 10년 됐을까요? 이 건물은 창조된 지가 한 5, 6년 됐나요? 그리고 이 창조된 것은 반드시 파괴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죠? 근데 이 우주 천지 만물 중에 파괴되지 않는 단 하나의 물질, 그게 허예요. 내가 여기 이 허를 파괴시키려고 내 주먹을 탁 눌렀어요. 그런데 허가 파괴되겠죠. 없어져 버렸죠. 내가 이긴 것 같아요. 그 손을 싹 뺐더니 허가 고스란한 사람. 아무리 강한 총을 쏘고 칼로 찔러도 우리가 허는 이만큼도 손상을 못 시킵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야는 자꾸 동물, 막 움직이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걸 추구하는데 너자같이 심오한 철학자는 그 근본 배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자가 이 어떤 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종래 다른 철학자니 무슨 종교의 창시자니 이런 사람들은 저 높은 거, 그 위에 있는 막 머나먼 세계, 번쩍거리는 거 이런 것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너자는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이런 가장 평범한 것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보게 해주는, 아 이게 뭐지?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너무나 우리한테 소중해서 우리 몸과 일체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린 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허가 하나도 없이 내가 꼭 차에 쌓여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근데 우리는 허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너자가 자꾸 한 번씩 우리 뒤통수 때 곡신을 해서 텅 빈 어떤 영원한 공간에서 이제 이 허는 이렇게 말하는 너자의 허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어떤 직접적인 우리 인간과의 연결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너자의 이 허를 이 우주의 모습인 이 허가 사람에게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장자. 여자하고 장자는 한 150년 차이가 납니다. 장자는 여자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책에서도 여자가 내 스승이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자야말로 노자의 적통을 잇는 두 번째 스승. 장자는 이 노자가 말했던 허를 완전하게 이해해가지고 이것은 사람들, 우리 인간 사회에 그러면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뭔가 꽉 차 있으면 생명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이 허에서 제기한 노자의 문제의식이 그겁니다. 동물이나 구름처럼 내가 잘났어 하고 이렇게 꽉 차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생명의 기운을 못 받아들여요. 지가 너무 잘나서. 근데 골짜기처럼 텅 비우면 새도 날라오고 꽃도 날피고 물도 흐르면서 뭔가 생명이 어우러지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 이제 마음의 관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장자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 뭔가를 자꾸 분석적인 마음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옳고 그르고 길고 짧고를 자꾸 따지잖아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이제 이성적인 마음의 분별력이죠.
계산을 하는 이 능력, 추론하는 거, 이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인간의 마음. 여러분 중에 서양 철학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양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 하나가 독일의 칸트입니다. 독일의 칸트가 왜 유명했느냐? 칸트가 인간 이성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유명해지다.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이성적인 마음을 잘 쓰면은 어떤 진리에 이르를 거다, 이렇게 은연중에 믿고 있었어요. 한 2000년 가까이. 근데 이 위대한 칸트가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큰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서양 철학의 문제점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칸트가 유명해져가지고 지금도 뭐 서양 철학하면 칸트, 헤겔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결국 심이잖아요. 심, 마음. 이성, 서양에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거. 이게 이제 넓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사물의 어떤 근본에 이를 수 없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사물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어떤 인간 이성에 대한 예리한 비판. 이게 이미 2500년 전에 장자한테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칸트가 17세기 인물인데, 18세기 인물인데 이미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심지, 마음은 어디까지를 마지막 가지를 못하고 어디서 멈춰요. 심지. 부. 부합하는 거죠. 부합. 우리 귀는 이렇게 지금 비행기 가는 소리 들리죠? 비행기 가는 소리 들리고, 귀를 기울이면 또 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또 더 귀를 기울이면 냇물 쫄쫄 흐르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지만 이 모든 범위는 20에서 2만 데시벨 사이만 듣는 거예요. 우리 귀가 듣는 가청 주파수는요 20에서 2만 헤르츠만 듣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이 별들이며 항성과 행성들이 돌아가는데 아무 소리가 지금 안 나잖아요. 우리 귀가 못 듣는 소리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많은 주파수들이 이렇게 흘러서 라디오를 잡으면 분명히 소리가 있는데 우리 귀는 이 소리는 못 듣죠. 이거는 지금 어떤 전파의 형태로 숨어있지, 근데 기계를 딱 들이대면 소리가 바로 나오잖아. 이게 못 듣는 게.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또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장자가 딱 하는 게 이렇게 마음의 이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심지 학자들이 너무 동양을 하면 동양 공부만 하고 서양을 하면 서양 공부만 해서 양자를 연결을 못 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그 위대한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2500년 전에 장자는 이미 그런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다 비판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자하고 칸트의 차이점이 뭐냐면, 칸트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는
궁극의 어떤 진리, 어떤 종교적으로는 하느님, 철학적으로는 어떤 근원적인 진리, 마음 안에서 인간의 영혼, 이런 것을 알 수 없다는, 칸트가 그러니까 지금 불가지론자입니다. 칸트의 의미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최근 유명해졌는데 엄청난 반발이 막 유럽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신을 알 수 없고 진리를 알 수 없어, 이게 뭐냐,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칸트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라는 이것은 한계가 있어서 궁극의 사물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이 무언지, 진리가 무언지, 인간의 영혼이 무언지, 이 세 가지, 이것을 모른다는 칸트는. 그러니까 뭐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이게 엄청난 비판이 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칸트가 제2권으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다시 씁니다. 순수이성은 모르지만은 알 수 없는 것은 맞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실천이성, 이 현실의 세계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쓰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과 진리는 요청되는 바이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알 수는 없지만 이념적으로 그 존재가 요청되는 바이다. 그래서 신은 있어야 하고 진리는 있어야, 이런 식으로 새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칸트는 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지. 일본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굉장히 정직한 어떤 극치에 왔어요. 철학자로서 보이기 힘든. 그랬는데 비판이 너무 끓으니까 이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놓줘야 돼요. 그래서 새 문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에 의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신과 진리를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 그게 맞아요. 칸트가 본 이성. 여기까지가 칸트고, 그러면 장자는 뭐냐?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장자는 마음은 이렇게 지가 부합하는 것, 지가 아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아는 거에서 그치지만, 우리가 마음을 비워버리고, 여기서 이제 허가 나오니, 노자의 허를 장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허는 허이, 대우. 허는 텅 빈 채로 모든 사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이게 허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허가 대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는 이거를 알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허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허를 가로막는 겁니다. 뭐로 우리가 가로막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의 무기는 뭡니까? 사유하는 거, 사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철학자는 아무리 양보를 하고 양보를 해도 자기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유라고 하는, 생각한다고 하는 이 철학자들의 최종적인 이 무기를 내려놓은 철학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못 내려놓아요. 모든 이 사고, 어떤 참 진리를 보려고 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생각을 이대로 여기서 비울 수만 있으면 바로 진리가 바로 거기서 출현해요.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이분별, 즉 해탈. 전번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지도문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혐, 간택. 간택이라는 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응? 혐이라는 게 멀리한다는 거. 분별심만 버리면, 분별심은 생각이지. 우리는 불시불식간에 24시간 내내 생각으로 진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가 진리를 가리고 있으면서 지가 답답해가지고 진리를 찾겠다고 막 싸돌아다니는 거.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거. 생각이 바로 타락하는 생각. 아버지의 집으로 못 돌아가고 지가 혼자 잘나가지고 지가 나가서 길을 잃고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 진리를 지가 알 수가 없죠. 지 힘으로 아버지 집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거리에 미아가 돼가지고 돌아가고. 그래서 동양의 모든 어떤 심오한 철학과 종교는 제1장 1절이 뭐냐면 관념을 버리라고 시작해요. 관념. 인문학 공부가 잘못되는 지점이 그거라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어떤 관념과 이론을 익히려고 하니까 진리의 세계에 못 가. 그걸 싹 다 버려버리는 공부가 이 모자 공부. 항상 허에 집중. 지식 한두 개 배우고 외우는 이런 게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거기를 못 가봐서. 부처님이나 모자 같은 위대한 스승들은 거기를 갔잖아요. 그분들이 알려주죠. 허위들. 모든 잡생각을 다 버려버려라. 그러면 진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이 오직 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자 유도 오직 도라고 하는 것은 허에 나타난다. 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가리고 있으면 도는 안 나와. 근데 우리는 24시간 생각 속에 사니까 이 말을 모르지. 심지어 부가 있어요. 부하. 이게 부합하는 거죠. 이렇게. 맞아야 알아본다는 게. 그러면 장자가 말할 때 진리는 부합의 이 편에 있습니까? 저 편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물입니다. 그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도심 안에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원 안에 연못이 있어요. 물이. 그래서 고급스러운 도시들을 가서 보면은 다 그 물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없으면 물을 타고. 근데 우리는 조물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한강은 그냥 온 그냥 서울 한 복판을 우리 하남 옆구리에서부터 훑어서 이렇게 다 촉촉히 적셔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몸 공부할 때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주에는 음양이 있는데 이 음양은 다시 오행으로 분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게 흑토입니다. 얘는 음이면서도 양이고 양이면서도 음이 치우치지 않는 애예요. 얘가 있고 양이 둘로 쪼개지고 음이 둘로 쪼개져요. 그렇죠? 이게 동양 모든 철학의 핵심이 다 이 음양 오행에서. 여기서 이제 잘못 가면 미신으로 빠지고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철학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두 가지가 뭐로 갈리죠? 목화. 그렇죠. 목화로. 목은, 나무는 성질이 어때요? 쭉쭉 뻗어가죠. 봄철에 이제 곧 나오겠지만 쭉쭉 뻗어가는 이 성질을 목이라고 한다. 그 뜻이에요. 나무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무하고 같은 그 우주적인 성질. 불은 어때요? 불은 그게 더하지 마. 활활 타오르면서 그 순간순간 막 쏟아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양이라면 이놈은 양보다 한 번 더한 양이지. 이 개념이 이렇게 둘로 분화돼요. 양인데. 그 다음 여기 둘은 뭘로 갈려요? 금수. 흔하시네. 이거는 금이 있고 수가
가을철이 되면 어때요? 가을철이 되면 대기가 싸늘해지면서 몸이 움츠러들죠. 움츠러드는 이 기운, 수렴지기. 이건 발산지기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뭔가 에너지가 막 밖으로 이제 응축되어 있던 게 나오는 거죠. 봄에. 그 가을 되면 이 여름을 고비해서 이제 다시 응결돼. 에너지가 안으로 스며드는. 이게 음이죠. 이게 음이죠. 이 음을 둘로 가르는. 이 금기라는 것은, 금속은 뭐예요? 에너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쇳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음의 기운이. 그다음에 물은 뭐예요? 물은 이게 더 안으로 연결되다 보면 땅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성질이 더한 거지. 그래서 이 음이 더 강해질 때 수가 돼서 겨울이 되면 지금 우리가 여기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에너지가 잠복되어 있죠. 계속 웅크린 놈은 어느 순간 다시 이제 이 웅크림이 다하면 물극필반이니까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발력이죠. 반작. 돌아와서 봄에 스프링, 영어로 말하면 스프링처럼 확 튀어나오죠. 이 흐름, 이게 원래는 음양오행론이 가지고 있는 우주를 보는 큰 시각이고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은 자꾸 이걸 키운다. 불. 굴러가는 자동차니 우리 핸드폰이 지금 전번에 갤럭시가 무슨 사고 났죠? 터졌죠. 갤럭시 안에 배터리를 만드는 게 리튬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리튬. 이 리튬이요, 그게 폭탄의 일종입니다. 이런 강렬한 발산지기를 가진 놈이라야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핸드폰 이게 어떻게 여기서 뉴욕에 통화가 되겠어요? 이 강력한 발산지기에 의한 거예요. 강력한 발산지기. 이거를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행으로 구분했지만 고대 우리 동양학자들은 서양 사람들이 계속 과학에 전념해가지고 이 오행의 이 시스템을 세분화해가지고 111가지 원소를 찾아냈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이 자꾸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가니까 이 뜨거운 이 어떤 열기를 식히는 이 수가 필요하다. 수. 그래서 오행에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상극해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불렀습니까, 그때? 수와 화의 관계를 상극해서 뭐라고 했어? 잊어버리셨어? 이게 바로 수국화입니다. 수국화. 이 수국화의 원리가 우리 21세기 문명에는 진짜 이게 필요하다. 이 활활 타오르는 이 상충과 대립의 이 불기운을 물로 끄는,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문명 안에서는 항상 그래서 어떤 물을 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그 수용성, 포용, 이렇게 끌어안는 어머니와 같은 모성,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노자사상. 그러니까 이 곡신불사에서 노자가 말했던 그것이 구체화된 사물이 그게 물이에요. 그 노자는 아주 물을 입이 닳도록 칭송합니다. 고대 모든 철학자들이 강한 어떤 화력을 칭송을 했다면 노자는 그걸 멀리하고 물을 칭송합니다. 불을 끌 수 있는. 우리 정신이라는 게 우리 지금 왜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다가 쓰러지고 막 이래요. 화병, 스트레스 증후군,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이런 거지. 이 뇌에 열이 차가지고, 머리에 열이 차가지고. 그래서 우리 머리에 차 있는 열을 빼는 거, 이게 멍 때리기고, 이게 마음 공부고, 이게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머리를 괴롭히려고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빼는 기술. 우리 이제 집어넣는 기술은 배울 만큼 배웠어요. 학교 교육 그뭐 12년 뭐 많이 한 사람들은 20년씩 그 모든 교육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머리에 집어넣는 기술을 줘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뭔가 정말 진실로 행복해졌습니까? 몰라. 남을 이겨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 좀 똘똘해져서 아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 개인이 행복해졌어요? 그거 아니죠. 노자 말이 다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버리고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노자는 모든 학교 교육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이 머리에 넣는 기술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걸 빼내는 기술. 머리에 이 열기를, 머리에 뇌에 가득 찬 이 열을 제거하는 거. 그게 멍 때리기고, 그게 마음. 그러면서 노자가 하는 말이 물을 주죠. 물. 최상의 덕은, 지금 8장 들어갑니다. 8장. 최상의 덕은 물과 같나니. 이 한마디가 핵심 상선이야. 상선 약수. 들어도 멋있는 말이죠. 아까 곡신불사 거의 그 정도의 위대한 문장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내 인생을 이끌어줄 만한 이런 심오한 구절들이 노자를 펼치면 어디선지 톡톡 튀어. 상선 약수. 어려운 글자는 하나도 없죠? 윗상자에 선할 선자에 이게 만약한 때 그 약자거든요. 약수. 근데 막상 해석은 좀 어려워. 그쵸? 이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상선 약수를 저는 뭐라고 했냐면 최상의 덕은 물과 같나니 이렇게 했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상선이 뭐냐? 선이 선악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 넓은 의미에서 훌륭하고 좋은 것을 말하는 선. 그 중에 상선이니까 뭐겠어요? 제일 좋은 것.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것. 이것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장 뭐 선량한 것, 착한 거, 이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것은, 그것은 약은 이프에 영어로 약 무엇과 같다 이런 거, 물과 같은 것이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 앞에서 허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죠? 이 허가 체득된 사람은 이제 행동 양식이 물처럼. 물의 철학자 이 노자가 물을 칭송하기 시작해요. 상선약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물의 특징은 봄이 되면 물이 흘러가서 만물에 이렇게 촉촉히 적시면 애들이 다 생명으로부터 살아나죠. 물에 무슨 힘이 있길래 생명을 살리는 건지 진짜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물이 가면 얘들이 살아납니다. 물은 생명을 살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을 이롭게 하는 거죠. 이 만물, 만물을 이롭게 해요.
우리 단군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그 철학의 핵심이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자. 그런 거죠. 만물에게 이익되는 이 만물인데 근데 봐보세요. 모든 것을 이익이 되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좋게 하면 저 사람이 서운하고 저 사람한테 좋게 하면 이 사람이 서운하고 맨날 싸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 집에서도 큰아들놈한테 잘해주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줘버리면 막내하고 몇 놈이 어울려가지고 이 유중에 재판 나가지고 저희 사무실 쫓아와가지고 그 형제간의 소송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이뻐하면 이게 꼭 기울어. 이게 문제가. 그래가지고 싸운다. 이거 싸워. 근데 물은 이상하게 이 만물이 부쟁이 부쟁. 만물 부쟁이 없습니다. 물은 싸우지. 물은 싸우지. 물이 흘러가는 거 봐보세요. 저 뒤에 있는 놈이 야 나 좀 빨리 가자 그러고 나가서 깜깜거리고 먼저 갑니까? 물은 앞에 바위를 만나도 얘하고 안 싸워. 그래 네가 네 똥이 굵다 그러고 안 싸워. 근데 한 1000년 있다 와서 보면 이 물에 이렇게 쓱겨 내려간 이 힘이 얼마나 큰 건지 바위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1000년 지나서 또 물은 그대로 또 흘러가. 참 신기하죠. 노자는 눈앞에 반짝하는 이 현상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쌈박한 맛은 없어. 그렇게 즉흥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노자 철학은. 다만 이게 깊이 들어가면 조금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만물이 부재, 이게 물의 특징입니다. 근데 아주 이걸 잘하니까 뭐라 그래 또? 잘할 때는 이 선자를 쓴다니까 항상. 그래서 물이 그런 거니까 이게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수, 상선약수인데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왜 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하며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물건이 없다 이거죠. 이 세상 천지에. 그러면서 물의 덕을 칭송합니다. 제가 볼 때 물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물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이고 노자 철학의 좋은 점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험한 사물이지만 실은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높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뭐 저 구름 너머에 뭐 번쩍하는 막 뭐가 있어 이런 거 찾아다니는 인생이 망가져요. 그거는 아주 초짜들이 뭘 모를 때 막 정신이 뭐 광신 상태에 휘말렸을 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돼서 점점 익어간 사람은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 구름 밖에 무슨 막 그 이상한 번쩍하는 그런 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 안에서 나를 다시 새롭게 보게 하고 이 사물 안에 들어있는 어떤 깊은 질서 이런 걸 발견해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이 성숙해가. 그러면서 이 물을 가지고 한 편의 시를 씁니다. 이 무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이 중인 옛날에는 이렇게 써서 사람들을 많이 모여있는 곳을 중인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곳 중인지소 우리가
이것은 선악할 때는 악이지만 싫어한다고 할 때는 오락, 혐오한다고 하죠. 중인지소오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처. 물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거기에 처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높은 곳을 좋아하잖아요. 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봤더니 물은 정 반대. 물은 모든 만물을 적시고 내려가서 가장 낮은 데 이것이 물의 특성입니다. 처하기를 중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해. 자기를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 높은 곳을 향한다. 그래서 고 디어도 이 기자가 가깝다,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도에 그러므로 우리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르려 한다. 그러니 가장 도에 가까운 사물이 기여도. 저는 이것만 보면 꼭 다른 게 생각이 나가지고 경기도라고 그러죠. 경기도. 여기가 경기도입니다. 네. 경기도를 이렇게 씁니다. 경기도. 여기서 도는 이 도는 아니에요. 왜 행정구역을 말하는데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이게 자꾸 생각이. 이게 경기도라는 게 뭐냐면 서울 경자잖아요. 서울에 가까운 지방을 경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뜻인데 경기도가 이 기자가 이거예요. 가까운 기자.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들은 도를 좀 알아야 된다니까. 이 도에 가깝다고 써야지. 경기도 물이 그래서 하나 물이 그러나. 아무튼 이건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은 무형입니다. 무형. 형체가 없어.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세모진 그릇에 들어가면 물은 다 세모가 돼요. 그렇죠? 네모진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싸울 일이 없죠. 변화 자제하니까 고집이 없는 거예요. 바위를 만나면 천년 후에 내가 너 다 녹여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먹고 싹 가는 거야. 아니 앞에 차가 뭐 빵빵거린다고 그놈하고 거기서 붙어가지고 서로 막 쌍라이트를 켜대고 응? 그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냥 나는 10분 후에 내가 집에 가면 되잖아. 근데 왜 그 코앞에 10초를 못 견뎌가지고 여자는 이런 쌈박한 걸 추구하는 거에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눈앞에서는 져주고. 근데 물이 화날 때도 있잖아. 쓰나미 같은 경우. 아 물론 있죠. 이제 그런 거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의 어떤 파괴력이랄까 이제 노자가 이제 말하지 않은 그런 위험한 측면이겠죠. 노자는 가장 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시켜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 어떤 한없이 유연할 수 있는 이 힘, 유연한 거 이걸 익히는 겁니다. 노자가.
노자 2권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천하지 지유, 천하에서 가장 유연한 것. 천하지 지유. 부드러움이 가장 지극한 것. 천하지 지유가 있고 또 천하지 지견이 있어요. 지견. 아주 견고한 거. 천하지 지유와 천하지 지견이 붙으면 뭐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다 지견이 이길 것 같죠. 노자는 이게 이긴다. 천하지 지견이 치빙. 이제 치빙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이긴다는 거죠. 부력. 강한 놈은 앞에서 폰만 잡지 결국은 못 이겨. 사물이 굳고 견고해지면 부러지잖아요. 큰 고목이 태풍 지났을 때 봐보세요. 이렇게 큰 고목은 다 부러지고 뭐 뿌리채 뽑혔는데 풀은 계속 풀은 계속 흔들리면서 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무형의 자기의 어떤 형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게 내공이죠. 우린 자신이 없으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으니까 자꾸 이 앞에서 막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 앞에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저 줘도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이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참 오묘한 말을 해요. 이건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뭐라 그러냐면 무유. 유가 아닌 것이니까 이게 무주. 무를 강조할 때 이렇게 써요. 한문에서는 무유. 무라고 해도 좋겠지만 모든 유가 없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무유 입 무가. 이거 해석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무유 입 없는 것이 분명히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라야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는 곳에 들어갈 수 그렇죠. 이게 진짜 오면 이거 여러분들도 저도 늘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이거를 많이 생각해요. 없는 것이라야 틈새 없는 것 속을 파고들 수 있다. 무유임. 부피가 크고 힘이 센 거는 무가 빈틈이 없는 것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지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 나노 세계 있죠. 나노 세계가 이 극미의 세계잖아요. 응?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우리 몸이 지금 나노 의학 같은 게 분자 생물학 단계에 들어가서 몸을 지금 치유하는 거거든요. 가장 작은 이 원자 단계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큰 바늘이니 주사기니 못 들어갑니다. 자기 존재의 형체가 없을 정도로 그 작은 이것이 그 틈이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나노 세계에 관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이 형체 없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자 말도 안 되지. 야, 센 놈이 이기지 무슨 약한 놈이 이기냐. 응? 처음에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딱딱한 걸 이긴다고 첫 번째 그거 쓰는 거요. 네. 유가 견보다 이긴다. 우리 예를 설리, 수설리, 마음이 그죠? 다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향지, 낮은 곳을 향한다. 노자가 보는 게 이런 어떻게 자기 한 몸을
어린아이와 같이 편하게 해서 마음이 항상 매 순간 살아있을 것인가. 과거 일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과거 속으로 막 함몰되잖아요. 자아 자체가 과거의 사건 속으로 함몰돼서 못 나와. 그게 딱딱한 마음이지. 그게 단단한 마음, 견고한 마음. 그런 마음은 중국 마음. 어린아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이 마음이 물 같은 마음으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계속 흘러가. 무형 상태, 자기 형을 고집하지 않고 그러니 남하고 다툴 일이 없지. 그렇게 하면서 낮은 곳에 낮은 그러면서 노자가 물의 덕을 7가지를 들어서 한 편의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이 물에 대해서 시 한 편을 집에 가서 가장 짧게 문장 하나씩 노자 이 8장을 보면서 노자는 물을 가지고 이런 멋진 시를 썼는데 우리도 한번 써봐야죠. 길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참조해가지고 노자가 지금 물의 덕 7가지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간략하게 치고 나가지고 탁탁 이런 식으로 한번 오늘 그 숙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